불평등한 기후위기 속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손에 손잡고. 네, 손에 손잡고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전북평화인권연대의 최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대선이 정말 2주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거리에서 이렇게 각 후보들 현수막도 많이 보이고 있고 네. 또 선거운동원 분들이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시작된 선거운동이 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투표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됐고요. 다음 주 29일하고 30일에 이틀간 사전 투표도 예정되어 있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어제 정도에는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공보물도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이 조기 대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각종 공약을 또 살펴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도 환경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 월요일에 한번 얘기 나누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인권 관련한 내용으로의 공약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방송에서 모든 후보의 전체 공약을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워서 방송 TV 토론에 초청받았던 후보들 중심으로 좀 주요 공약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유권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편의상 저희가 기호순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공약 살펴볼까요? 네. 우선 10대 공약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 노동자들과 관련된 공약이 좀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 공약입니다. 네. 예, 새로운 공약은 아니고요. 실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공약인데요. 이 노조의 파업 행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회사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노동 조건이 원청 회사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청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실은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에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당시에 파업을 했는데 이후에 회사와 경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당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2013년에 법원에서 47억 원을 노동자들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너무나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도 화가 나신 시민 한 분이 시민의 힘으로 이런 손배가압류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좀 같이 연대해보자 하면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어느 언론사에 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알려지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해서 많은 성금이 좀 모여서 이렇게 노동자들 파업한 노동자들의 연대하는 손길이 되기도 했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아니 헌법상에 걸린 노동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손해배상 경고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안되게 되었죠. 네. 그렇지만 국회에서 좀 미진한 움직임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의권 행사를 하면서 이게 막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다시 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죠. 이와 함께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것도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노란봉투법 제정 얘기가 진짜 그 쌍용차 그 노동자들 파업 때부터 나온 거니까 논의된 지도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죠. 예. 이제 15년이 넘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권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눈에 띄는 성평등 공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보완되기도 했다고요. 예. 이 성평등 관련 공약이 처음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이게 따로 이렇게 분류, 그러니까 카테고리라고 하죠. 정책 어떤 분류는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젠더나 여성 관련 공약이 없는 건가 했더니 이게 그거는 아니고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라든지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연계 대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정책 범주로는 없었던 게 이제 지적이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조금 더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더 이게 문제가
한다고 제기가 됐냐면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주의 지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사실 10, 20, 30 여성들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약에서 이게 누락된 거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보완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교제폭력 범죄처벌 강화라든지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밝히기도 했고, 뭐 교제살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교제폭력에 대해서 국가 통계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방책도 얘기하고 있었죠. 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지구별 라디오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죠. 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익숙한 내용이실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됐던 부분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노동자들과 여성 관련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 부분도 좀 얘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좀 공약으로 삼았는데요. 예.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법인 거죠. 그 외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분들이 여전히 사실 교통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수단 확대하고 발전 계획도 만들겠다. 이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영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군장병 인권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 비롯한 군 인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는 정책 공약으로 방향하겠다는 부분이어서 좀 주목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대재난 사고에서 이 조사 과정에 유족의 목소리 꼭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12구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작년 말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비롯한 참 유족들과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진상규명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내란 옹호를 하는 결정이 나왔던 인권기구의 역할을 못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좀 정상화하도록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예. 뭐 좀 다양한 방면에서 인권 향상이나 뭐 사회적인 안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개별적인 여성이나 성평등, 젠더 공약들은 있는데 이게 예. 총괄적인 어떤 흐름은 없다. 라는 부분이 좀 지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입법이 여전히 공백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 4월에 그러니까 임신 중지, 그러니까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임신 중지와 관련된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거든요. 예. 그럼 이 입법 공백을 사실 메우는 재생산 권리 관련한 이제 보장을 위한 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국회 내에 다수당이 이 민주당이 사실 이제 대안 마련이 그동안 미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엔 그래도 좀 반영할 줄 알았는데 정책이나 공약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권 정책을 좀 현재 최근에 이제 핵심적인 정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이것도 공약에서는 빠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인 5월 7일에 유엔에서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이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이다. 그걸 빨리 하라고 했는데요. 이번 권고 포함해서 총 14번이 권고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 12월 3일 저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증폭됐던 혐오나 차별의 선동들 혹은 폭력의 문제주의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죠. 예. 이걸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요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극복이나 민주주의 회복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구체적인 이런 이 차별금지법이나 보장 관련한 법이 빠진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한 것은 지난 1차 후보 대선 토론 때도 권영국 후보가 왜 좀 정면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답을 얻고자 했는데 역시나 좀 이렇다한 답을 내놓지는 않더군요. 그런 부분이 또 화제가 되었었죠. 예. 자, 분명 사회적인 논의와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만 언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인권 관련 공약이 제시되었을까요? 일단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의 첫 번째 순위에서 좀 많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노동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되고 있는데 예.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 합의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노동 시간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바꾸겠다, 뭐 예, 연장할 수 예, 있게끔 가까운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거죠. 예,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고 특히 전문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법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 전인 4월에도 하루 8시간만 일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앞설 수 없다. 이런 이 어쨌든 나라를 걱정하는 이 얘기를 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반도체 연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었고 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는 게 이게 노동시간이 연장된다고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었다. 네. 오히려 노동자들 부담이 가중되는 거였고 특히 기업 간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노동계 쪽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예. 예전에 사실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하고 얘기한 법이 파견법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전문직에게만 파견법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엔 전체 노동자 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제조업의 파견 노동자들 이 부분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무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 내놓고 있는 노동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약이잖아요. 자, 얼마 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악법이라고 해서 노동계 문매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사실 중요한 법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인데 이 부분을 악법이라고 하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업주를 이제 두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사실 안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져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얘기했다가 이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경영자가 그러니까 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했다. 혹은 이제 안전교육도 잘하고 시설 관리에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사고가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하는 법이 아닌데 그렇죠. 책임을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도하는 것이죠. 예. 게다가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 팬들은 더 이렇게 막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빵 중에 프로야구 선수단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빵을 만든 SPC에서 또다시 자업중 노동자 사망한 일이 있었죠. 예.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인 이후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이 그룹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전주 시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전주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폭발 사고가 났었잖아요. 예. 이때도 노동조합에서 계속 위험하다고 문제 제기했지만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악법으로 너무 이렇게 딱 지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다른 분야 공약은 어떨까요? 일단은 그래도 노동부 장관으로서 임금체불 문제만큼은 좀 이렇게 근절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장애 관련해서도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지원하는 법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생애 주기별로 지원 강화를 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는데요. 장애인의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 장애인들을 지원하겠다. 또 건강권 보장제도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생애 주기별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돌봄이 가족에게만 가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돌봄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이 돌봄 같은 경우는 가족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봄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돌봄의 책을 계속 가족으로만 돌리는 게 사실 한국의 복지 정책의 문제다, 돌봄 정책의 문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여성 공약도 있기는 하지만 한계의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비혼 여성을 위한 지정 돌봄인 제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 폭력 관련
대책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파편화되어 있거나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라는 게 여성계 쪽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위태로웠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개별적 정책을 그냥 나열한 수준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인권 관련 공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인권 관련 공약이 있다기보다는 인권적 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먼저 좀 더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 얘기 드릴 것이요. 이 파면된 윤석열 씨와 똑같은 공약인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반면 이준석 후보는 뭔가 내놓은 게 있군요. 맞습니다. 10대 공약의 1순위가 이제 정부 효율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정부를 제시했는데 그 이행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안에서 유사한 업무, 중복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속해서 시도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정치적 위기를 혹은 어떤 국면을 넘기 위한 이렇게 수단처럼 계속 활용을 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사실 성평등 관련 예산이나 정책은 아예 사라지거나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젠더폭력 예방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고요.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기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지만은 딥페이크 등의 이 젠더 폭력 문제는 더 커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효율성을 이유로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거는 사실상 혐오 선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던 그 시절의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면서 잘못된 내용과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5월 14일에 부산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열거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별로 없어서 부처 존속으로 해서 가족부라는 것을 붙인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었고 조 단위에 따른 세금을 낭비하고 이 낭비 행정이 여성단체의 카르텔만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두 다 틀린 말입니다. 일단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뀔 때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부처가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가정 업무를 하게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한 이 게임 산업 관련 규제 업무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에요. 이 게임 관련해서 여가부가 하는 업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예산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산 관련해서 뭐 조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조단이긴 한데요. 그게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부처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처가 아니에요. 18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적었고요. 항상 거의 이 정도 위상의 예산만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이준석 후보가 정작 부처의 기본적 업무나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거를 약간 좀 허위를 지금 붙여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들면서 상당히 차별적인 방식을 제시해 논란이죠. 예, 이것도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나쁜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최대 10년까지 최대 임금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애초에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자체가 국제노동기구인 ILO 협약하고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법에서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별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게다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라고 공약을 냈는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역별의 최저임금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애초에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과 안 맞는 것이고요. 뭐 국제 기준에도 안 맞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지역별 차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가뜩이나 지금 인구 소멸이나 유출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 인구가 갈 수밖에 없고 낮은 지역은 노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이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역 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네. 예, 또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공약 소개해 주시죠. 예, 이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노동당이라고 해서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네. 정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원외 정당 그리고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여러 이제 단위들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선출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당명이 좀 이번 선거 기간에 바뀌게 된 건데요. 사실 지지율은 가장 이 다른 정당 후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선명하게 불평등 타파, 차별 없는 나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게 됐지만은 여전히 생존과 권리를 위해서 광장이나 거리 혹은 고공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2.3 내란을 청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에서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런 불평등이나 차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건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불평등, 구조적인 차별을 우리가 해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서민들에 대한 부채도 탕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가겠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 비자를 가져와서 영주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좀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볼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저희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지거나 예. 오히려 윤석열 정권하고 똑같은 모습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동의 강간제도 저희가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비동의 강간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차별의 문제가 그냥 개인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차별,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라고 유일하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의 인권 시민사회들에서 제기하거나 국제 인권 어떤 기구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장애와 관련되어서는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중증 장애인 분들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만약 심야에 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긴급하게 이동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활동 지원이 없는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장애계 쪽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그 부분 반영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인권법이라든지 아동기본법 제정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요것들도 그동안 아동 청소년 인권단체들 끊임없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공약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제시되지 못했던 정책이나 공백이었던 입법 과제를 챙겨가겠다라는 것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네 그 주요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남겨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제가 이제 시공관계상, 방송관계상 다른 말씀 못 드렸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미처 찾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공약들도 아마 후보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권 공약이라는 게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인권 보장을 넘어서 이 사회 안에서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겪었지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되도록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혜적인 성격 혹은 뭔가 이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고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 유권자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학교 혹은 생활공간에서 일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보를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인권적인 공약을 갖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투표를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최민님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